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 원자력의 종주국 미국의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한국이 원전을 세운다고 했을 때 세상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 중동을 지나 유럽을 건너 이제는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가 한국의 원전 실험 설계를 달라고 안달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땀을 흘리는 한국 기술자들, 동유럽의 전쟁 위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의 전력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국, 그 이상의 이름, K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이 마카렌코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지역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해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력의 최악의 실패와 그로부터 시작된 교훈이 공존하는 상징이죠.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겪은 저희의 참담한 경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약 8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는 원전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정밀해야 하며 얼마나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원전을 수출했고 유럽까지 진출했는지 그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작은 나라가 2009년 중동의 부유한 나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 사기를 수주한 사건을요. 당시 전 세계 원전 업계는 술렁였고 저 역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원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들도 안전을 완벽히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아주 평범했던 한 실무자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만난 한국의 원전 이야기, 그 놀라운 시작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첫 수출의 땀과 눈물 바라카 건설 현장의 10년. 이곳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라카, 사방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불모의 땅이라고 하죠.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바닥은 뜨겁게 달아올라 그 어떤 것도 거부하는 땅이죠. 제가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칠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하얀 구조물 4곳이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기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원전을 세울 수 있었지? 그것도 내 기나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팀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수주한 다른 원전 사업장을 분석해보면 공사 기간은 이런저런 이유로 연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그 기간을 미리 다 예측하고 일단 계약을 하면 너무나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카 원전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한국팀은 계약 당시 전 세계 어떤 원전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의 정확한 시공, 일정과 운영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현지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떠나질 않아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체감온도가 50도에 육박하는 날에도 그들은 각자의 공구함을 들고 맡은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더워서 전자장비가 멈출 정도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 한 통에 의지한 채 그들은 말없이 도면을 다시 펴고 확인 또 확인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반드시 체크한다는 한국 기술진의 습관은 제가 체르노빌에서 봤던 그 어떤 강대국의 기술자보다도 철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한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이어 2호기, 3호기, 그리고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한국의 인내심, 그리고 한국의 진심이 만든 성과였습니다. 한국의 어느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원전이라는 건 콘크리트 구조물만 짓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신뢰를 짓는 일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심이었고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터빈이 돌아가던 날 어느 기술자가 혼자서 눈물 섞인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하실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K원전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대를 잇는 기술에 깃든 인간의 땀과 약속, 그리고 수많은 가족의 기다림과 희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바라카 원전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 원전의 설계는 어디서 온 것인가? 과거 한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을 건설해 왔습니다. 초창기 고리 1호기부터 시작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의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오며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왔죠.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APR-1400.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APR은 Advanced Power Reactor, 즉 진보된 전력용 원자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순히 외형만 바꾼 복제품이 아닙니다. 냉각 시스템, 계통의 이중화, 내진 설계, 비상전원 확보 체계까지 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었죠. 제가 처음 이 설계 도면을 봤을 때 정직히 말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걸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했다고요? 제가 한 기술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복사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우리 부모 세대가 미국에서 기술 배우며 서럽게 일하던 시절부터의 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라는 단어가 제가 체르노빌에서 보았던 수많은 실패와 상처, 그리고 침묵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APR-1400은 기술뿐만 아니라 약속도 함께 진화시켰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확히 작동하며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완벽한 상업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마치 이 기술이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인내로 빚어진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관계자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설계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설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그 안을 점검합니다. 그 진심을 저는 바라카 현장에서 매일 목격했습니다. 저는 체르노빌에서 약속이 무너진 나라의 폐허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잘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APR-1400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세계를 향해 처음 내민 손이자 그 손에 담긴 책임과 자존심이 만든 기적입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한 가지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은 뜻밖에도 유럽, 그것도 체코에서 찾아왔습니다. 유럽은 보수적입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는 더더욱 그렇죠. 오랜 전통과 강력한 규제가 얽힌 복잡한 땅. 그곳에서 새로운 기술이 받아들여지기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뚫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두 번째 원전 수출, 그리고 유럽 첫 진출이란 역사적 이정표를 2025년 체코에서 세운 겁니다. 두코바니, 체코의 새로운 원전을 짓는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국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전개됐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했죠. 유럽은 결국 유럽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어. 그런데 체코는 K원전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 결정은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체코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체코 정부는 오랜 시간 APR-1000이라는 한국형 모델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계획대로 짓고 예산대로 완공하며 운영까지 완벽히 이어가는 신뢰의 나라다. 프랑스의 기술은 오래됐지만
지연과 예산 초과가 반복됐고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이 컸지만 실제 시공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바라카에서 보여준 실적,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델까지 모든 부분에서 정교한 운영 국가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원전 전문가 한 명이 체코 프라하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킨 나라라는 신뢰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신뢰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두코바니 인근 공사 부지, 아직 삽조차 뜨지 않은 그 평지 위에 체코 공무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파트너를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유럽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가 장악해온 유럽의 원전 판도 속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죠. 저는 다시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EU 에너지기구 전문가들이 모인 비공개 세미나에 초청받은 자리였죠. 그곳에서 코레아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호기심, 의심, 감탄, 경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프랑스 기술자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그 조용한 한국인들이 이렇게 무섭게 올라올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체코 수주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치밀하게 준비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 점검을 반복하며 신뢰의 점수를 쌓았습니다. 유럽은 그런 한국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원전을 전통산업, 정치, 규제, 관료주의의 결정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프로젝트, 기술, 조직력, 그리고 약속의 완성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체코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핀란드, 그리고 영국까지 모두가 K원전의 자료를 요청했고 일부 국가는 현장 방문까지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우크라이나 정부도 전후 재건 계획 속에 APR1000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원전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 함께 일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파트너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 언론사는 동양의 신흥 강국, 원전의 교과서를 다시 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체코에서는 지금껏 만난 어떤 파트너보다 투명하고 진지한 자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 조용한 힘,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집념이야말로 전 세계가 원자력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고향 체르노빌의 폐허 위에 언젠가 한국 기술자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올려주는 날을 꿈꾸게 됐습니다. 이제 유럽은 더 이상 한국을 외부의 기술자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파트너, 미래의 동반자, 새로운 표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체코의 발표 이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토록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지? 한국의 원전 수출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저는 곧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인상 깊었습니다. 팀 코리아. 처음엔 단순한 구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 조직력은 구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이었고 역할 분담은 물론 위기 대응까지 철저하게 정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공기업과 민간기업, 시공사와 기자재 업체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한치의 충돌 없이 협력하는 모습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팀코리아는 수출 계약 이전부터 한 몸처럼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 회사마다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 회의, 해외 현지 문화 교육, 기술 통합 워크숍을 거쳤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나 규제 대응까지
모의 시나리오로 준비했다더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한 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원전수출 전략 추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단순히 해봐라가 아니라 정책, 외교, 금융, 법률, 기술 자문까지 한 몸처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팀 코리아는 단순한 프로젝트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국가 전략 체제였습니다. 모두가 이해관계는 달라도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원전을 세계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놀랐던 장면은 중소기업들과의 연결 구조였습니다. 원전이라는 대형 산업에 있어 보통 대기업들만의 무대일 것 같지만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의 한 조그마한 밸브 회사, 경주의 제어계측 부품 제조업체, 창원의 전동기 업체, 이들 역시 팀코리아의 이름 아래 국제 무대에 함께 나섰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선 못 나가요. 근데 정부가 길을 만들어주니까 따라가기만 해도 세계 시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원전 수출을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원전 수출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신뢰의 연합체, 바로 이 팀코리아였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처음 방문한 건 2022년 말이었습니다. 중동 특유의 황토빛 건물과 나일강 너머로 펼쳐지는 푸른 야자수, 그리고 지평선 너머 사막이 섞인 그 풍경은 마치 시간의 결을 느끼게 했죠. 하지만 그곳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엘다바, 카이로에서 서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 한국이 두 번째 원전 수출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러시아의 원자로 기술을 선택했지만 그 주변 인프라와 2차 측 공정, 특히 터빈 건물과 주요 부속 설비 시공은 한국에 맡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하청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본 저는 단숨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하청이 아니라 한국 기술에 대한 또 하나의 실전 평가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집트 기술자 하산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약서보다 먼저 도면을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먼저 우리 눈을 바라보며 설명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막에 들어선 야영지 같은 사무실에서 한국 기술진은 통역사와 함께 현지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매일 아침마다 도면을 나눠주며 직접 손짓 발짓으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같이 짓자는 자세, 그것이 한국 원전 수출의 진짜 강점이라는 걸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엘다바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공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집트 현장에 수백 명의 기술자, 수천 개의 기자재, 그리고 수십 년의 경험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기자재 운송을 위해 항만 및 내륙 물류 계획도 현지 정부와 함께 세웠고, 모래바람으로 인한 기기 손상을 막기 위한 맞춤형 보온 설계도 새롭게 도입했죠. 저는 그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가 혼자 모래 위에 앉아 자갈 크기를 하나하나 맞추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바닥이 흔들리면 나중에 진동이 몇 배로 증폭되거든요.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선 자부심과 동시에 한 생명체를 다루는 장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에게 또 다른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진심으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체르노빌에서 무너졌던 신뢰의 공백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사막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는 한국인 기술자들이라는 사실에 마음 깊이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커다란 스크린 앞에 선 젊은 한국 연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희가 미국의 연구로 설계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었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원자력의 종주국, 전 세계 최초로 원자로를 만든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한국으로부터 설계 기술을 수입한다는 것.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몇 주 뒤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로 개발팀이 마련한 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펼쳐놓은 수십 장의 설계 도면, 그리고 그 아래 선명히 적힌 문구 Design provided by KARI Consortium, Republic of Korea. 순간 제 눈이 시려왔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저는 수십 년 전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연기를 머금은 부산항. 당시 어린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 아래 첫 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했고 그 작은 불빛 아래서 수많은 젊은 과학도들이 가슴 뛰는 눈으로 핵물리학 교재를 넘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연구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설계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하고 정밀한 원자력 실험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60여 년 전 저희가 받았던 것을 이제야 돌려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억, 역사의 복권, 그리고 진심의 순환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기술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묻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진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 기술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무기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던 바로 그 나라에 닿은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연구용 원자로 설계를 수출한다는 이 장면은 그 자체로 국가 브랜드의 전환점이었고 세계과학기술사에 조용한 반전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진짜 멀리 왔군요. 요즘 저는 뉴스를 켜기가 두렵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시리아, 예멘, 이란, 중동 전역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원전보다 전쟁이 우선인 시대 아니냐고. 하지만 놀랍게도, 아니 감동스럽게도 이 와중에도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엘다바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이집트 북부의 한 임시 기숙사에 들렀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밤마다 지중해 건너 들려오는 폭격음에 숙소 유리창이 진동했고 현지 보안 요원들은 매일 위험 예보를 전달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술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얀 헬멧을 쓰고 도면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무섭죠. 하지만 우리가 나가면 이 공정은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는 건 곧 신뢰를 놓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보다 강한 책임감, 폭격보다 단단한 신뢰의 철근, 그리고 두려움보다 깊은 기술자의 양심이었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는 제게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있는 두 아이와 아내, 그리고 조그맣게 인쇄된 아버지의 묘소 사진. 아버지가 생전에 원자력 기술자셨어요. 이 집은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는 마지막 공사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이런 정세 속에서도 이토록 조용하고 끈질기게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는가. 정치인은 말싸움을 하고 기업은 소송전을 벌이고 국가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 한국의 기술자들만은 지켜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소송, 프랑스의 정치적 로비, 러시아의 가격 경쟁, 그 모든 파도 위에서도 한국은 한 발 한 발 사막 위에 실제 건물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경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신뢰, 그리고 기술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소리치든, 누가 막아서든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밝힐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력난, 에너지 안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모든 나라가 같은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오래, 더 깨끗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한국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탄소를 내뿜지 않는 에너지,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기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전력 공급. 그 이름이 바로 K원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프로젝트 입찰 준비를 하고 있고,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와의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영국, 베트남, 튀르키예에서는 한국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브뤼셀의 한 에너지 포럼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원자력은 결국 신뢰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따라잡기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이끄는 나라, 기술의 철학을 담는 나라,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남기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체르노빌에서 시작해 바라카를 거쳐 체코, 이집트, 미국까지 K원전의 발자취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이 기술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눈을 돌리고 있는 단 하나의 질문.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할 수 있는 파트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답으로 수많은 나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We trust Korea.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의 사막에서, 눈보라 속에서,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게임 체인저, K원전, 기술과 신뢰로 지구를 살리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로 K기술의 미래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본 이 이야기, 곧 당신 나라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지켜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K기술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